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도와드리는 선아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내온 책은요, 그렇다면 칸트를 추천합니다 입니다. 자,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싶은 10대를 위한 용기의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10대 뿐만이 아니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저는 다 필요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칸트에 대해서는, 칸트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칸트라는 사람의 어떤 태어나서부터 제일 마지막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1804년 2월 12일에 이것으로 족하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서거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독신이었지만 좋은 친구들과 함께한 인생이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네요. 자, 스스로 생각할 용기를 낼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네요.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생각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용기를 갖고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힘, 즉 이성의 한계를 탐구한 위대한 철학자 칸트의 철학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칸트는 남들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자유로운 생각을 펼쳤습니다. 라고 하네요.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행복으로 이끄는 힘은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면 바로 칸트를 만나보세요. 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학교나 학교 밖에서나 삶의 주인으로 참다운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자유가 소중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누군가 물어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칸트를 추천합니다. 이 책을 보라고 합니다. 칸트를 추천합니다. 자, 이 책은 제가 뒤에서부터 볼게요. 처음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뒤에서부터 뒤에 필요한 처음에 알아야 할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인과 노예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유인과 노예의 구분은 한 끗 차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 자유인이고 남이 시키는 일을 하면 노예입니다. 자유라는 한자어의 뜻은 자기에서부터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자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자유인이고 남에게서부터 시작하면 노예입니다. 지시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노예입니다. 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네요. 자유인과 노예는 삶의 태도부터 다릅니다. 자유인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에 능동적입니다. 노예는 시키는 일을 하니 수동적이고 자유인은 자신이 한 일이 성공이든 실패든 그 결과를 긍정하게 됩니다. 삶의 밑거름으로 삼습니다. 노예는 어차피 시킨 일을 했기에 성공하면 안도하겠지만 실패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라고 합니다. 일의 결과에 따라 운명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유인의 주인은 언제나 자신입니다. 노예의 주인은 항상 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내용이죠. 자유인의 주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고 노예의 주인은 항상 남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노예는.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민주시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권력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권력이고 주인임을 항상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조금 주도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떤 책임을 충분히 지고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자유인이었더라고요. 자유인은 배움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배움, 주인된 자신이 펼치는 생각이 바로 자유인이 추구해야 할 배움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삶에 책임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당당한 자유인으로 민주시민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생각하는 힘. 청소년 시기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남의 생각과 비교하고
더 나은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남의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비교하여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체도 점검해야 합니다. 편견이나 독단에 사로잡혀서 남의 생각을 거부하고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반성하고 더 나은 생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 청소년 시기에는 이렇듯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인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자유인은 자신만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인간에게 자유롭게 확산될 수 있도록 멋진 생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자유롭게 생각한 멋진 아이디어가 모든 인간에게 퍼져나가 인간 세계가 훨씬 근사하고 아름답게 변한다고 말입니다. 진정 자유로운 생각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도 해방시킵니다. 라고 하네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생각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칸트를 추천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칸트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간 자유인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계몽주의 시대 철학자 칸트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칸트야말로 남들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자유로운 생각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칸트는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고 휴미나 루소 등에서 새로운 사상을 흡수했을 뿐만 아니라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종합하여 자신의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각과 그런 합리적인 내용들이 담긴 그런 책 내용인 것 같습니다. 휴미나 루소 등의 새로운 사상을 흡수했을 뿐만 아니라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종합하여 자신의 철학을 만들어낸 굉장히 대단한 칸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의 능력과 한계를 점검하고 독단과 회의를 넘어서 새로운 생각의 가능성을 펼쳤던 칸트가 아니었다면 근대 철학의 튼튼한 주춧돌이 놓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칸트의 이 멋진 생각들을 하나하나 배우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칸트의 철학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철학하는 칸트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라고 하네요. 남들을 맹목적으로 따라한 노예의 제도의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 참다운 자유인으로 살려 했던 칸트의 태도 말입니다. 청소년들이 학교나 학교 밖에서 삶의 주인으로 참다운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자유가 소중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누군가 물어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칸트를 추천합니다.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 내용이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꼭 읽어봐야 할 그런 책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읽으면서 이것이 왜 이 책이 중요한지를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계속 10대로 남고 싶나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어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20살이 넘기만 하면 무조건 어른인 걸까요? 우리는 가끔 진짜 어른, 참된 어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가짜 어른도 있다는 것이겠죠. 진짜 어른, 가짜 어른이 있다면 우리에게 진짜 어른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있기는 할까요? 자, TV와 신문을 보세요. 매일 어른 같지 않은 어른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요즘에도 그렇죠. 요즘에 뭐 이춘재 이야기, 화성 살인 사건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거 보면 다 어른들이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그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하는 그 부분도 있겠지만 어른이 진짜 어른이와 여기 진짜 어른과 가짜 어른으로 구분한 이유는 진짜 어른이 그만큼 굉장히 극소수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가짜 어른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특히 청소년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른인가 할 정도의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으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정말 어른으로서 살만한 그런 충분한 그런 어떤 가치와 그런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많이 봐야 될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하네요. 먼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우리가 태어나 자라온 특정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한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여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른이란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거리를 두면서 독립성과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른과 아이의 차이를 자립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두 생각은 모두 편향적입니다. 전자의 경우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면 아무리 어른스러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인 채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상황의 좋고 나쁨은 당사자가 판단하지요. 물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입니다. 자, 후자의 주장을 들으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허상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자립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직장이 필요하는 등 어떤 어른이라도 특정한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한쪽만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 차이는 있을 뿐이지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18세기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진정한 어른이란 주어진 상황 안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칸트가 살았던 18세기는 계몽운동의 시대였습니다. 계몽운동이란 어둠을 연다는 한자의 뜻 그대로 비판 없이 종교나 습속을 따르던 이전의 방식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어떤 것을 밝은 곳에서 확인함으로써 인간을 그릇된 생각에서 해방하고 인간 사회를 이성적으로 만들려는 사상운동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는 인간과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기존의 생각과 가치관을 의심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시도였는데 칸트 또한 철학자로서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칸트는 사람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용기를 가지라고 독려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스스로 생각하면 된다는 말이죠. 이거야 쉽죠. 이렇게 쉬운 일을 하는데 용기라는 말까지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우상론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칸트가 태어나기 약 1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베이컨은 학문과 기술에 큰 혁신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한 혁신의 출발점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 즉 그릇된 선입견이나 편견을 먼저 씻어버려야 한다고 했죠. 선입견이 있으면 어떤 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신의 저서 노붐 오르가눔 등에는 우상을 비판했습니다. 노붐 오르가눔이란 새로운 도구라는 뜻으로 그는 자연을 연구하기 위해 철학이 예로부터 사용해왔던 도구를 버리고 새로운 도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칸트의 시작 케니스 베르크. 자, 칸트는 독일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케니스 베르크는 어디에 있을까? 케니스 베르크라는 마을은 칸트가 태어난 곳이자 생애 대부분을 보낸 곳입니다.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칸트는 독일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에서 찾아보죠. 칸트의 고향
케니스 베르크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반에 소련군에게 점령당하면서 폴란드로 귀속되어 이름이 칼리닌그라드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칼리닌그라드는 발트해에 접해 있으며 폴란드와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칸트가 주로 독일로 책을 쓰고 강의했기 때문에 독일 철학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가 실제로 독일에 살았던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독일을 여행한 적조차도 없다고 하네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군에게 점령당하면서 폴란드에 귀속되고 칼리닌그라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지명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저도 여기 지금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없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루소의 에밀을 읽다. 이 칸트는 루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더 집중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30대의 칸트에게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장자크 루소의 저서 에밀이었습니다. 1762년에 발행된 이 책은 교육에 관한 책으로 같은 해 6월 당시의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에 의해 브론스 저거로 분류되어 파리에서 불태워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칸트는 이 책을 여름이 끝날 무렵 손에 넣은 뒤 탐독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중했는지 매일 빼놓지 않고 하던 산책을 며칠 동안 중단할 정도였습니다. 칸트는 이 시기에 에밀의 영향을 느끼게 하는 유명한 문장을 남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 속에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래서 그의 꾸밈없는 기분이 더욱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칸트는 스스로가 학문적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을 경멸하고 그들에게 우월감을 가졌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칸트는 대중의 경멸을 무릅쓰고라도 우월감을 가졌던 것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루소가 나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주었다. 우월하다는 착각은 사라졌고 나는 인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노트에다 한번 적어봤는데요. 루소가 나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주었고 우월하다는 착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는 인간을 존엄을 배우고 존중을 배웠다고 합니다. 루소라는 사람한테서 정말 필요한 그런 어떤 우월감을 가졌던 것을 고백하게 할 만큼의 그런 어떤 자기 자신에게 반성하는 법을 배웠다는 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학문적 능력에 대해 자부심이 강했던 칸트가 학자로부터 빠지기 쉬운 편견에서 해방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고귀한 것이 아니고 문명 사회에 익숙해져 있다고 하여 고귀한 것도 아니며 사람으로서 이미 고귀하다는 사실을 루소를 통해 배운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중요성, 사람을 통해 배운 그런 어떤 사실들을 굉장히 통찰하면서 이 칸트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나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루소의 그런 내용들을 칸트가 받아들이기 위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익숙해진 것도 다 버리고 그렇게 인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저도 놀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다시 비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칸트를 추천합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